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고려 시대의 이른 아침, 짙은 안개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었다. 한양의 다방골 초입에서 30을 넘긴 독신산에 최영달이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다. 어깨에는 대나무로 짠 광주리를 짊어진 채였다. 그는 경상도 상주에서 태어나 홀로 한양으로 올라온 사내였다. 본디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불행히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혈혈단신 세상을 떠돌았다. 의지할 친척 하나 없이 그는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며 온갖 자비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삶은 고단했지만 영달은 일을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위험이 있는 기운을 뿜어냈다. 그의 외모는 진정한 무사와도 같아 길을 지나던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옷차림은 초라했으나 그의 얼굴은 고귀한 품격과 빛나는 기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영달은 정직하고 성실했음에도 주인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곧잘 쫓겨나기 일쑤였다. 한 푼도 없이 집에서 내쫓긴 그는 한 해에도 몇 번씩 거처를 옮겨야 했고 결국 마을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왜 늘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째서 늘 이런 결말뿐인 걸까? 영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차라리 이 넓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양반 가문의 후손이다. 계속해서 남의 집 하인으로 살면 더 확실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겠나? 성실히 살면 내 삶도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는 결심을 굳히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년 넘게 하인으로 살며 모은 것이라곤 낡은 옷 몇 벌과 얇은 이불 몇 장뿐이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라니. 어째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아왔던 걸까? 후회의 물결이 밀려왔지만 그는 낡은 보퉁에 옷을 쑤셔 넣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설렘보다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독신사내였던 그는 시골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후회 덕분에 굶주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양은 다를 것이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의 불안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건강한 외모와 친근한 눈빛 덕분에 그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한 달 동안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그는 한양의 남대문 앞에 도착했다. 낯선 풍경은 그를 잠시 두렵게 했지만 그는 중얼거렸다. 여기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까? 그는 평생 품삯을 받으며 일했지만 구걸하거나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은 없었다. 오직 성실한 노동으로 삶을 꾸려왔다. 아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취급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달은 그런 줄도 모르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한양에 도착한 영달은 본래의 성품을 잃지 않았다. 추수철에는 논밭에서 품을 팔았고 밥을 대접받으면 기꺼이 받아먹고 잠을 잤다. 하지만 한양에 번화한 집들은 조용했고 농사를 짓는 이들은 드물었다. 상인들의 가게는 낯설기만 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영달은 어두워지는 거리를 헤매다 우연히 한 주막을 발견했다. 늘 그렇듯 그는 뒷마당으로 들어가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마시며 갈증을 달랬다. 물이 귀한 것도 아닌데 한 모금 마신다고 뭐라 하겠나. 그는 큰 물동 옆에 놓인 국자를 들어 물을 퍼 마셨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공짜인 줄 아는가? 주막의 주인 할머니가 영달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 눈빛은 오해의 여지가 없었다. 한양에선 물도 돈을 내야 한다, 이 사람아. 영달의 귀가 쫑긋했다. 순간 그의 시선은 근처에 놓인 거의 비어있는 물독에 멈췄다. 그는 재빨리 물독을 어깨에 메고 근처 우물로 향했다.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저자가 물독을 훔치려는 게 아닌가. 하지만 영달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이나 우물을 오가며 주막의 물독을 가득 채웠다. 이를 본 할머니는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오, 고맙구나.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어디서 찾나? 한양에 거처가 있나? 할머니는 후하게 영달에게 밥 한 그릇을 내주었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낯선 한양에서의 첫날 밤, 영달은 배고픔 없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앞으로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성실히 일하면 어디서든 굶지 않아. 그의 마음속에서 늘 울리던 이 말은 시골에서도 한양에서도 그의 가슴을 울렸다. 날 아침부터 영달은 주막에 물독을 채우고 다방골의 집집마다 물을 날랐다. 다방골은 부유한 가문과 기생, 그리고 부자들의 첩이 사는 별채들이 모여있는 동네였다. 매서운 겨울에도 묵묵히 물을 나르는 영달의 모습은 금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저 젊은이가 참 성실하구나. 소녀들은 그의 단정한 외모와 성실함에 매료되었다. 밤낮으로 물만 나르는데 아침이라도 챙겨 먹고 다니지. 그들은 고마움을 표하며 영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영달은 늘 물을 나르던 이씨 댁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이상했다. 홀로 사는 여인이 어찌 문을 이렇게 허술히 열어둔단 말인가. 중얼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선 그는 늘 자신을 반기던 하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느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조심스레 주인 방으로 다가가자 북쪽 문 뒤에 숨어있던 도적이 주인을 묻고 위협하고 있었다. 도적은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듯했다. 다급한 마음에 영달은 방으로 뛰어들어 도적과 몸싸움을 벌였다. 도적은 도망쳤고 영달은 뒤쫓았지만 잡지 못했다. 놀랍게도 이씨 부인과 하녀는 덜덜 떨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 큰일 날 뻔했네. 영달 덕에 목숨을 구했어.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고 영달은 다방골에서 이름난 인물이 되었다. 물 나르는 최영달, 그야말로 진정한 사내야.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칭송하며 신뢰를 보냈다. 역경 속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라는 말도 오갔다. 시간이 흘러 영달이 다방골에 정착해 물을 나른 지 3년이 지났다.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한숨은 잦아졌다. 한양에 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별반 나아진 것도 없구나. 40에 가까운 나이에 홀로 살며 그는 자신의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해야 하나. 하지만 문제는 한양에 온 뒤에도 그의 손에 남은 것이라곤 텅 빈 보통뿐이라는 점이었다. 불안이 커져만 갔고 더 나은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머릿속엔 아무 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영달은 모르고 있었다. 그의 성실함과 용기는 이미 다방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이름은 한양의 거리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었다. 어느 날 이씨 부인이 영달을 불러 말했다. 영달, 자네 같은 사람은 드물어. 우리 집에서 일하며 함께 살지 않겠나? 그녀는 영달에게 하인 이상의 대우를 약속했다. 처음으로 영달은 자신이 단순한 물 나르는 자가 아니라 한양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최영달은 물 광주리를 내려놓고 주막 뒷방에 틀어박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양의 번잡한 거리와 다방골의 활기찬 풍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허전했다. 그러다 문득 몇 년 전 그가 목숨을 구해준 한소연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주막 주인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한소연은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신비로운 능력으로 명성을 얻으며 부유한 노인의 첩이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날카로운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의 시기와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몇 년 전 그녀의 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소연은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막대한 재산은 수많은 남자들의 탐욕을 불러일으켰다. 영달이 그녀를 구한 날, 한 무례한 사내가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협박을 시도했다. 영달은 망설임 없이 그를 쫓아내고 그녀를 위험에서 구해냈다. 그 이후로 한소연은 영달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고 새 옷을 지어주거나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며 그의 성실함에 보답했다. 영달 나리,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지치지 않으신가요? 이 얇은 속옷 입고 떨지 마세요. 한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따뜻한 마음은 영달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한양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되었다. 좁은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영달은 그녀의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가문의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언니와 함께 시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저는 홀로 남았으니 한양에 더 머물 이유가 없어요. 영달 나리가 물을 나르는 모습을 더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녀의 작별 인사가 영달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영달은 결심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전기든 마을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영달은 물을 나르던 100여 가구를 찾아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지난 3년간 한양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영달의 떠남을 아쉬워했다. 아, 우리와 전기 들었는데 이제 누가 물을 나르겠나? 그들은 영달이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물을 나르던 성실함에 감사하며 그에게 작별 선물로 적은 돈을 모아주었다. 이건 소소한 돈일 뿐이라 민망하지만 받아주시게. 그간의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네. 놀랍게도 그들이 모은 돈은 무려 120냥에 달했다. 3년간 쌓인 전기 작별의 순간에 눈물로 나타났고 영달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깊이 감동했다. 생전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쥔 그는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남의 집 하인으로 살아온 그였다. 분노를 쏟아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품위 있는 양반의 옷차림을 갖추고 길을 떠났다. 돈과 단정한 모습 덕분에 자신감이 생긴 그는 한소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를 냈다. 그는 한소연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집 안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문을 밀어보니 텅 빈 집만이 그를 맞았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며칠 전 이미 고향으로 떠났다고 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을 텐데. 영달은 뒤늦은 후회로 가슴이 텅 비었다. 해가 지고 송금방이라는 고요요한 주막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어찌 이리 한적합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영달이 묻자 주막 주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손님이 없다고? 저기 여인 한 명이 묵고 있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지. 며칠 전 한 여인이 홀로 이곳에 와서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어. 작년에 역병이 돌며 많은 이들이 다쳤던 터라 모두 겁에 질려 도망쳤지. 의원은 그저 먼 길을 온 탓에 지친 거라고 했지만 소문이 퍼져 막을 수가 없었네. 그 여인은 아직 병상에 누워있고 장사도 어려워졌어. 참 안타까운 일이야. 영달은 긴 여정으로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온갖 생각이 그의 잠을 방해했다. 이른 아침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마당에 나가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할머니, 물 좀 주세요. 병상에 누운 여인이 잠든 듯 조용했다. 영달은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새벽녘의 희뿌연 빛 속 침대에 누운 여인은 다름 아닌 한소연이었다. 영달은 놀라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물을 드시게. 한소연은 익숙한 목소리에 눈을 뜨고 영달을 알아보며 기쁜 미소를 지었다. 영달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조심스레 물을 입에 대주었다. 한소연은 영달을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시 잠들었다. 영달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동안 그녀 곁을 지켰다. 주막 주인이 나타나자 영달은 상황을 설명하며 쌀주를 조금 구했다. 이 여인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간 눈도 뜨지 못했는데 이제 회복되는 듯하니 준비해 주십시오.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내가 아는 여인입니다. 어찌 병든 그녀를 이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영달은 한소연과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고 주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영달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한소연은 다음 날부터 서서히 기력을 되찾았다. 영달의 든든한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을 돌봐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회복은 영달의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빨랐다. 며칠 뒤 한소연은 마침내 일어설 수 있었다. 영달은 그녀가 건강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환히 웃으며 말했다. 소연아 씨, 제가 얼마나 아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전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한 게 아닐까요? 그의 말에 한소연은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가슴은 영달의 진심에 흔들렸다. 다음 날 영달은 사자를 불러 가마를 준비하고 한소연을 모시고 고향으로 향했다. 길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정을 쌓았다. 한소연의 고향에 도착한 그들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우연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많은 자식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방골과 한양을 넘어 멀리 시골 마을까지 퍼져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주막 부부의 비극 고려 시대, 푸른 산맥과 맑은 강줄기가 어우러진 한적한 마을에 한 부부가 작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여관은 진한 육수로 끓인 탕, 바삭한 전,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막걸리로 유명해 멀리서도 소문이 자자했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긴 여정을 떠난 나그네, 먼 길을 오가는 상인, 심지어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까지 이 여관을 찾아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잔으로 배를 채우고 피로를 달랬다. 남편 오태훈은 새벽녘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시간에 장터로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공수해 왔다. 그는 늘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했고 농부들과 흥정을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아내 민소연은 부엌에서 솜씨 좋게 요리를 준비하며 손님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친절함은 여관을 더욱 빛나게 했다. 여관은 늘 북적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잔잔한 대화가 공간을 채웠다. 그러나 술집의 특성상 때로는 무례한 손님들이 찾아오곤 했다. 술에 취한 나그네들은 소연을 놀리며 농담을 던지거나 허풍 섞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소연은 그런 손님들의 장난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대응했다. 이 손님들 막걸리 좀 마셨다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굴다가 길바닥에서 잠들겠죠. 그녀는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살짝 목소리를 높여 말하며 막걸리에 물을 살짝 섞어 내놓았다. 그러면 여관 안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손님들은 그녀의 재치와 너그러움에 감탄하곤 했다. 소연의 유머와 따뜻한 마음은 이 여관을 단순한 쉼터 이상으로 만들었다. 손님들은 음식과 술뿐 아니라 소연의 매력에 끌려 다시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손님들 모두가 가난한 나그네는 아니었다. 때로는 젊은이들이 길을 떠나다 이 여관에 들러 밥을 먹고 하룻밤을 묵은 뒤 다시 길을 떠나곤 했다. 어느 날 문이 열리며 두 젊은이가 여관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형제처럼 닮아 있었고 나이 많은 쪽이 소연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주인 마님, 따뜻한 탕 한 그릇과 잠자리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며 눈빛에는 어딘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들을 화한한 미소로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했고 곧 따끈한 음식을 내왔다. 두 젊은이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먼 길을 떠나온 피로와 함께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긴 듯했다. 오태훈과 민소연은 오랜 세월 여관을 운영하며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들은 힘들게 일하며 쌓아온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촛불 아래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태훈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소연아, 우리는 이제껏 참 많은 고생을 했어. 이제 그 고생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고. 소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촛불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래요, 당신. 나도 이제 손에서 탕 냄새와 막걸리 냄새를 지우고 싶어요.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태훈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결국 부부는 여관 문을 닫고 먼 마을로 이사했다. 그들은 모은 돈으로 귀족 호적을 사고 신분을 바꿨다. 근데 더 이상 여관 주인이 아닌 당당한 귀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기와집을 짓고 하인까지 두며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렸다. 어느 날 소연은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다. 10달 뒤 부부는 통통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태훈은 아들의 부드러운 뺨을 쓰다듬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축복이야. 그는 감격에 젖어 소리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운명처럼 소연은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 소연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태훈에게 말했다. 당신, 우리 아이들은 명문가의 자제로 자랄 거예요. 우리가 겪은 고난은 절대 모르게 할 거예요. 그렇죠? 태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은 훌륭한 학자가 될 거고 딸은 아름답고 기품 있는 아가씨로 자라 명문가에 시집 갈 거야. 절대 고생했던 우리 과거를 알게 하지 않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겪은 고난은 절대 모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하듯 눈을 마주쳤다. 아들 오민수와 딸 오혜리는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났다. 민수는 총명하고 학문에 뛰어났으며 혜리는 아름답고 얌전한 소녀로 자랐다. 두 남매는 부모에게 헌신적이었고 진심으로 부모의 자랑거리였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다. 어렵기로 유명한 과거 시험에서 민수가 최고 점수로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태훈과 소연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혜리는 마을을 뛰어다니며 자랑스럽게 외쳤다. 우리 오빠가 과거에 장원급제했어요. 부부와 혜리는 민수를 마중 나가기 위해 마을 동쪽 변두리로 나갔다. 멀리서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말을 탄 민수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태훈과 소연은 손을 흔들며 기뻐 외쳤다. 민수야. 혜리는 오빠를 향해 달려가며 크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민수가 말에서 비틀거리며 땅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대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믿을 수 없게도 민수는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혜리는 오빠 곁으로 달려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질렀다. 오빠!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오빠를 보며 그녀는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오빠, 나 어지러워. 혜리는 오빠 곁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태훈과 소연은 두 아이를 한순간에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빠졌다. 민수의 합격 소식에 기뻐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 소식은 곧 마을을 다스리는 수령 이준영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어찌하여 하룻밤 사이에 이런 터무니없는 비극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깊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을의 유명한 무당을 불러 물었다. 무당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감마마, 저에게 묻는 것보다 직접 사신께 여쭤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준영은 놀라며 물었다. 살아있는 자가 어찌 사신과 대화할 수 있단 말인가? 무당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몸을 빌리시면 가능합니다. 곧 무당의 몸에 사신이 강림했다. 이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찌하여 너는 저리도 밝은 미래를 가진 두 젊은이를 잔인하게 데려간 것이냐? 사신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 질문은 저에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진 부모에게 어찌 그런 질문을 하란 말이냐. 사신은 다시 반복했다. 대감마마, 안타깝지만 부모를 신문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준영은 사신의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태훈과 소연을 관아로 소환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나타난 부부는 항의했다. 대감마마, 저희는 자식을 잃고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를 불러 이 고통을 더하시려는 겁니까? 태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소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이준영은 그들의 슬픔을 보았지만 사신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딸이 어찌하여 저리도 비극적으로 떠났는지 말해 보아라. 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다. 대감마마, 저희 부부는 금이오겹처럼 키운 자식들을 한순간에 하고 매일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실의 무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대감마마께서는 도대체 저희에게 무엇을 묻고자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소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의 어깨는 슬픔으로 들썩였다. 이준영 대감은 곁에 서 있는 무당을 바라보았다. 사신이 깃든 무당은 두 부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무당은 깊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희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라. 태훈과 소연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대감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무당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말로 고백하기 어렵다면 직접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무당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쌀 한 줌을 준비하여 7번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그 쌀로 밥을 지어 이곳으로 가져오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무당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맑은 물로 쌀을 7번 정성껏 씻고 깨끗한 솥에 밥을 지었다. 갓 지은 따끈한 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로 탁자 위에 놓였다. 무당은 과나뜰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탁자를 펼친 뒤 밥을 받았다. 무당은 태훈과 소연에게 늘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명했다. 두 부부는 겁에 질린 얼굴로 구석에 서서 무당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장면은 마치 남의 밥상을 몰래 훔쳐보는 듯한 기묘한 광경이었다. 무당은 반짝이는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당은 밥을 삼키지 못하고 입에 넣었던 것을 모두 뱉어냈다. 심지어 그 전에 먹었던 음식까지 토하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당의 목소리가 뜰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이게 무슨 독이 든 쌀이냐? 이런 것을 사람에게 먹이라고 내놓았나? 이 일을 어찌 변명할 셈이냐? 아직도 발뺌하고 싶다면 이 쌀을 내 입에 억지로 쑤셔 넣어주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대감과 모든 이들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이준영은 떨고 있는 태훈과 소연을 돌아보았다. 두 부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몸을 떨며 서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과거의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들의 고백은 오랜 세월 묻혀있던 비밀을 파헤치는 듯했다. 그 일은 아주 오래전, 두 부부가 귀족이 되기 전 여관을 운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두 남매가 하룻밤 묵기 위해 여관을 찾아왔다. 그들은 순창 출신의 명문가 박문성의 자녀인 박진우와 박은혜였다. 박문성은 아들 진우를 한양으로 보내 학문을 익히게 하려 했지만 낯선 땅에서 아들이 외로울까봐 걱정했다. 은혜가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오빠 곁에서 밥을 짓고 돌봐드릴게요. 박문성은 두 남매에게 몇 년간 생활비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돈과 금은 보화를 쥐어주었다. 긴 여정으로 지친 진우와 은혜는 태훈과 소연의 여관에 도착했다. 진우는 정중히 말했다.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합니다. 두 분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소연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오, 물론이죠. 일찍 오셨으니 아래층에서 가장 따뜻한 방을 드릴게요. 하룻밤 묵으신다면 맛있는 밥도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여관의 탕은 고기가 듬뿍 들어가 진하고 맛있기로 소문났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은 오랜 세월 여관을 운영하며 손님을 읽는 눈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남매가 큰 재산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어두운 욕망이 스며들었다.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었다. 소연은 두 남매를 위해 준비한 탕에 치명적인 독약을 몰래 넣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와 은혜는 독이 든 탕을 먹고 쓰러졌다. 태훈과 소연은 남매의 짐을 뒤져 많은 돈과 보화를 훔쳤다. 그들은 남매의 시신을 여관 뒷마당 깊은 곳에 묻고 흔적을 지운 뒤 다른 마을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들은 과거를 지우고 귀족 행세를 시작했다. 고백을 마친 두 부부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소연은 울부짖었다. 너무 잔인해요. 저희가 끔찍한 죄를 지은 건 알지만 어찌하여 우리 민수와 혜린이 이런 벌을 받아야 했나요?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사신이 깃든 무당은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너희 손에 억울하게 죽은 두 남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비극을 당했느냐?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느냐? 이준영 대감은 단호히 명령했다. 이 죄인들을 즉시 감옥에 가둬라. 부부가 끌려가자 무당은 대감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들의 아들 민수와 딸 혜리는 이미 더 고귀한 가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저 비정한 부부에게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준영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죄를 지은 자는 결코 편히 살 수 없구나. 잠시 숨길 수 있을 뿐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결국 그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부부는 하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후 태훈과 소연은 마을에서 추방되어 깊은 산속으로 쫓겨났다. 그들은 늙도록 고된 삶을 살았고 자식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